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의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흰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회사에서 혼자 야근할 때, 퇴근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고개 숙여서 머리 감을 때 갑자기 유독 그날따라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 선 적 있으시죠? 오, 있지. 자, 여러분, 뭐에 홀린 것 마냥 지울 수 없는 그 깨림칙한 기분 든 적 있으시죠? 아우. 여름 특집 4탄. 오늘은 귀신이 산다 19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쭈뼛거리고 오싹할 때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예, 진짜 그럴 때는 익숙한 집도 엄청 낯설게 느껴지고 무서워요. 아, 정말 공감이네요. 예. 귀신이 산다 19 14회를 공개합니다. 저를요, 여러분,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귀신이다.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교황,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이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있다가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 있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의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흰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 귀신이 산다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저희 일단 힘들겠다.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귀신이 산다 19 9위 공개합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씨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엘커트레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씨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씨.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사람 스타일인데? 느낌. 놀란 월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뭐야?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씨의 주변의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엘커트레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엘커트레즈가 연방 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엘커트레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엘커트레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코인가 저거?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특히 엘커트레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엘커트레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엘커트레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모를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귀신이 산다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일본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모모.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아우,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네.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귀신이 산다 싶고 7일을 공개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형의 저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아,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척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어허.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귀신이 산다 19 6위 공개합니다. 잠든 아기 곁을 맴도는 보모. 2018년 9월 어느 밤 영국 노썸벌랜드주 블리스에 사는 스티븐 암스트롱은요. 13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 엘라가 잠결에 홀로 깨진 않을까, 뒤척이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베이비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충격적인 영상 보시죠. 왜? 저 왼쪽에 불 같은 거. 뭐야? 움직이죠. 조명이야? 아니 애기 있는 방에 CCTV들은 원래 많이 달아둡니다. 잘 아, 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와 저거 너무 무섭겠는데? 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 물체가 점점 움직이며 엘라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 하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뛰어간 아빠 스티븐.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정체모를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소름이 끼친 아빠 스티븐은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영국의 초자연현상 수사관인 세미 롤린스에게 의뢰했는데요. 영상을 본 롤린스는 이 물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네요. 야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뭐 간섭이 있었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이 뭐 잠시 잘못 비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딸 엘라의 방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지? 아, 나는 이런 인형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잠든 엘라의 머리맡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가져다 둔 적이 없는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엘라에게 일어난 설명 불가한 기묘한 현상들,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귀신이 산다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에 저 있는 고속도로 위에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아,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 스트릿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자,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19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한 철도 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19,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야,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온갖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 하하. 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웩스포드의 후크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무려 약 670년 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뒤에 저기 누 있네, 누 있네. 누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형태가 두 개가 보이죠. 그러네.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건 분명 앤이야. 300년 전에 죽은 앤이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터스 가문의 소유였는데요. 어느 날 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우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가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그때 아니 너 뭐야?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여인이 탁자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는데요. 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터스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해 감금. 그렇게 평생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불행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개방된 뒤에도 유령의 집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프터스 홀엔 앤의 원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아일랜드의 한 고스트 헌터 팀에게 포착된 의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is your name? 사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그 정체를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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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짱입니다. 어우, 세게 하셨네 오늘. 네, 오늘 뭐 주제가 주제인지라 강한 이상인데요. 무서워. 네,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믿고 안 믿고의 이 여부를 떠나서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오싹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들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는요. 빌리스카 저택의 비극입니다. 자, 이 사연을 1위로 뽑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저는 그 비명 소리가 너무 끔찍했어요. 얼마나 잔혹한 죽임을 당했으면 저렇게 죽어서도 괴로운 비명을 지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 빌리스카 저택의 비극을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한 데스크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운의 사고. 그런데 그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아무리 도망치려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의문의 연쇄 사건들은 결코 단순 사고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특종은 여름 특집 성탄.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입니다. 현대과학에 반하는 저주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고대 악령의 주술 혹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한 맺힌 저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깬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 끔찍한 저주를 내린 존재는 과연 무엇일지 저주받은 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0위를 공개합니다.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완연하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후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부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삼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에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9위를 공개합니다. 한 화가를 덮친 모모모의 저주. 이번 특종은 고양이를 그린 작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화가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누가 봐도 귀여운 건 왼쪽이고 오른쪽은 약간 도깨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고양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 사람,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화가 루이스 웨인이었습니다. 아니, 한화가 그린 거라고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화풍이 확 달라졌네. 뭐 사람 스타일은 변하지만 진짜 완전 극적으로 변했네요.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 그림으로 유럽 미술계를 뒤흔들며 일명 고양이 화가로 불린 루이스 웨인. 그런데 그의 작품이 변하게 된 데는 고양이의 저주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0년대 중반 새끼 길고양이 피터를 구조한 뒤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루이스는요. 이후에도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작업실로 데려와 본격적으로 집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고양이들이 등장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찐 집사시네요 정말. 그래. 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루이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는데요. 이유 모를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요. 그가 망상에 시달릴수록 그림 역시 점점 기하학적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오 진짜네. 1924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끊임없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다 1939년 루이스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고양이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을 앓으실 수는 있지만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좀 집착한 거잖아 어느 정도. 집착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8년이 지난 2007년 체코의 기생충학자 야로슬로프 플레그르의 충격 주장. 루이스는 고양이의 저주가 아니라 고양이 기생충에 감염된 걸 겁니다. 그는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이 인간의 뇌로 들어갈 경우 판단력 상실 등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루이스 웨인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지. 아, 기생충 감염. 그러나 톡소포자충 감염 환자의 약 90%가 감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톡소포자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 과연 그의 그림은 왜 변하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8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년 된 모모의 저주. 일본 오사카 동북부에 위치한 카야시마역. 이곳에 다른 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묘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요. 나무가 저렇게 들어와 있다고? 근데 저기 타는 플랫폼 아니에요? 높이 20m에 약 700년 된 이 고목이
카야시마역, 그것도 플랫폼 한가운데서 떡하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1910년 카야시마역이 들어설 당시엔 나무가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 수백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고목은 지역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1972년 역 확장을 위해 오래된 고목을 베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불안하다. 아, 신성시하는 거 건드리면 좋은 일 없거든요. 그럼요. 굳이 뭘 저 뱀니까? 그러니까. 피해가지. 처음엔 호기롭게 나무 가지를 베어낸 한 인부가 다음날 고열에 시달린 것을 시작으로요. 나무를 베려던 또 다른 인부는 이유 모를 병에 걸렸고요. 또 다른 인부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급기야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연기가 나더라니까요. 다수의 인부들이 혼비백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후 나무를 베려던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듣게 된 지역 주민들은요. 신성한 나무를 베면 더 큰 화를 부를 겁니다. 결국 지금의 카야시마역의 모습처럼 나무를 그대로 둔 채 역을 확장, 또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작은 신사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무를 배려한 인부들이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러나 현재 이 고목은 울창한 위용을 드러내며 카야시마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7위를 공개합니다. 해밍웨이 죽음에 숨겨진 비극.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저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 정도면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 추락. 비행기 추락이요. 그렇게 애들 알고 있는데 저는 저 걸려들었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했던 작가 해밍웨이는 놀랍게도 1961년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사냥총을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저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 저게 제일 정설이죠. 대꾸도 안 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해밍웨이의 죽음이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예견된 비극이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견된 비극이라니. 남의 자살을 예견해요? 자, 해밍웨이가 자살한 뒤 언론에서는요. 해밍웨이 가문 또 자살. 아, 가문? 해밍웨이 가문에 들여온 저주라고 보도. 일각에서는 해밍웨이의 죽음이 운명이자 피해갈 수 없는 저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저주 때문에 자살했다고? 심지어 해밍웨이의 다른 가족들도 그럼 많이들 자살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해밍웨이 가문에 들여온 저주는 해밍웨이의 아버지인 클라렌스가 1928년 번총으로 자살하면서부터 그 비극이 시작됐는데요. 1966년에는 그의 여동생인 어슐러 해밍웨이가 자살, 1982년에는 남동생 레스터 해밍웨이 역시 자살했습니다. 아니 왜 온 가족이 다 저런 사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형제들도 둘이나. 왜 그러죠?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해밍웨이 아버지인 클라렌스는 생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데요. 때로는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해 자식들을 학대.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생전에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실제로 해밍웨이는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 전기 충격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밍웨이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밍웨이의 손녀로 모델 겸 배우로 활동했던 마고 해밍웨이 역시 1996년에 자살. 아 왜 그래? 4대에 걸쳐 해밍웨이 가문의 어두운 자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겁니다. 뭐 알 수 없는 뭐 가문의 저주로 알려지긴 했지만은 정신 질환 때문이라면은 정말 조금 지금만큼 정신 분석학이 좀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고 상담 심리가 좀 발달이 돼 있었으면 뭐 약물 치료 여러 가지 도움만 네.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6위를 공개합니다. 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미라 파라오의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가 올해 이집트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저주가 뭐 나왔습니까? 지난 3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국제 핵심 무역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 그 피해액은 무려 10억 달러, 1조 1,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요.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수에즈 운하 사고가 파라오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수에즈 운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갑자기요? 이 사고 발생 전 이집트 정부가 수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신왕국의 절대 군주 람세스 2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등 이 고대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총 22구를 신축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그리고 수에즈 운하 사고 발생 3일 만인 3월 26일에는 소하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32명 사망. 그 다음 날엔 카이로에서 건물 붕괴로 18명 사망. 불과 며칠 새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들이 났으니까 네.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냥 계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옮겼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3일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됐어요? 진행했네 그냥. 야, 진짜 국가 행사다 완전히.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는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이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의장대, 군악대 행렬이 이어졌고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장례식 때 쓰던 목선을 본뜬 운구 차량들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야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문화 대행사였네요. 골든 퍼레이드네 진짜. (1993년) 러시아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마크가 알타이 공화국의 우코크 고지대 탐사 도중 고분에서 한 구의 미이라를 발견,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약 2,500년 전 25살에 사망한 왕족으로 추정되는 미라, 얼음공주. 당시 발굴팀은 얼음공주를 러시아로 옮겨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알타이 원주민들은요. 얼음 공주를 돌려달라. 얼음 공주를 노하게 하지 마라. 라며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그 이유.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얼음공주가 영토를 침입한 다른 부족들과 싸우다가 전사. 하지만 사망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안식이 곧 왕국의 안식이니 나의 안식이 멈추는 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아 유언이 저주 같아요. 무서워. 역시 뭐 파라오의 저주처럼 나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저주였던 거네요. 하지만 발굴팀은 얼음공주 미라를 러시아로 가져갔습니다. 불길하다. 자, 그런데 이후 얼음공주 무덤이 있던 지역에서 지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 알타이 원주민들은 이것이 얼음공주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수 나고 그런 게 딱 맞는 얘기잖아요. 지진 나고. 현실화 됐네요. 그런데 얼음공주의 저주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10월 러시아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큰 얼음공주 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당국의 발표 당일 알타이 공화국을 강타한 진도 7.3의 강진. 무려 46년 만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에 수천 채의 가옥이 붕괴됐고 사상자는 무려 1,800명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세게 왔는데요. 너무 딱딱 들이맞네. 네. 딱딱 들어맞죠. 네. 알타이 원주민들은 거대한 빈소를 짓고 얼음공주에게 용서를 비는 의식을 치르며 저주가 풀리길 기도했는데요. 심지어 알타이 정부도 러시아에 정식으로 얼음공주 반환을 요구. 결국 2012년 얼음공주는 알타이의 국립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또다시 알타이를 강타한 규모 5.0의 강진. 이에 알타이 공화국 원로에서는요. 얼음공주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얼음공주 미라를 재매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알타이 법원은 얼음공주의 고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매장이 불가하다고 판단. 결국 얼음공주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알타이 원주민들은 또다시 얼음공주가 분노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녀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4위 공개합니다. 독일의 저주받은 모모.
1936년 10월 독일 북서부 비렐름스하펜에서는 나치 독일의 막강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진수식이 거행됐는데요. 그런데 당대 최강의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저주받은 군함이었습니다. 오, 왜요? 군함이 왜? 무슨 일 있었나요, 저 안에서? 1936년 10월 진수식을 앞두고 바다에 계류해 있던 샤른호르스트가 갑자기 바다로 떠밀리며 다른 소형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우여곡절 끝에 진수식이 강행됐는데 이날 축사를 낭독한 14살 소녀가 불과 며칠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 그러나 저주받은 군함의 불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39년 함포 하나가 군함 내에서 폭발, 해군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며칠 뒤 군함 내 포탑의 환기 장치가 고장나 1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까지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야. 한두만도 아니고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샤른호르스트의 잇따른 사고에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됐어. 맞아. 처음부터 불길했어. 사실 샤른호르스트 진수식이 열리기 6년 전인 1930년 건조 중이던 군함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요. 이 사고로 60여 명의 사망자,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함을 만들 때부터 진수식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건조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들이 군함에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며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저주받은 군함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건조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큰 사고가 있었네. 진짜 뭔가 쓰이긴 했나? 그러니까. 네,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리고 결국 1943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샤른호르스트. 당시 무려 1,900여 명의 독일 해군이 사망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대표 군함에서 저주받은 군함으로 기록된 샤른호르스트. 혹시 군함을 만들 때 사망했던 억울한 원혼의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3위를 공개합니다. TV판 데스노트 모모모들의 비극.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일명 데스노트. 그런데 데스노트가 TV판으로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TV판 데스노트요? 그럼 TV에 뭐 언급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TV판 데스노트는 바로 미국 유명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의 리얼 다큐 데들리스트 캐치입니다. 이름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시즌이나 방영되며 인기에 힘입어 게임으로도 제작된 이 프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업 환경이라는 알래스카주 베링해에서 바닷물이 얼 정도로 혹한의 날씨에 위험천만한 킹크랩 잡이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마치 데스노트처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사망하거나 사고에 휘말리는 등 불운이 뒤따라서요. 한편으론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름만 올리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긴 합니다. 극한 환경이긴 해요. 근데 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이 때문일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요? 데들리스트 캐치의 데스노트를 살펴보면 2011년엔 시즌 7에 출연한 저스틴 테니슨이 호텔에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어머. 2015년엔 시즌 7 출연자 토니 라라가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엔 시즌 2, 3에 출연한 블레이크 페인터가 자택에서 사망했고요. 지난해엔 말론 레이에스와 닉 맥글라샨이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어요? 와,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뭐 조업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랬다니까.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더 소름 돋는 건요.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그 저주가 서린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잭 앤더슨의 동생이 2009년 폐렴으로 사망한 데 이어 2010년엔 그의 아버지가 실종됐다가 2년 뒤에 유골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들리스트 캐치의 프로듀서 조 맥마흐는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 이렇게 수많은 불운을 몰고 온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끊이질 않자 언론에선
가장 저주받은 TV 출연진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데들리스트 캐치는 현재도 큰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2년)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 교통사고로 사망. 1993년 사랑의 커트 프리츠 등정 도중 눈사태로 사망. 2002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 뇌종양으로 사망.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해진 사망 소식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전혀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치가 뭐예요? 뭐야 저거? 외치는 1991년 9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인 외치탈 알프스 산맥의 빙하지대 만년설 아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에 살던 자연 냉동 미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가죽옷, 나무활 등 석기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물이 꽁꽁 얼어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요. 고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치를 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라의 저주 같은 건가요? 가장 먼저 외치가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외치를 맨손으로 자루에 담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습니다. 그는 외치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1년 뒤에는 헨 박사를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등정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외치 발굴 작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도 역시 외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고 몇 달 뒤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세 명이 다 그렇게 세상을 모두 떠났습니다. 다 그 발굴 작업에 함께했던 동료였고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작업에 이 세 명만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 외치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헬무트 시몬 역시 2004년 산에서 조난된 후 8일 만에 산악지대 한 개울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몬의 장례식이 있고 1시간 뒤 시몬을 찾아다녔던 조수 디터 워네크까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외치 발굴의 조사 단장이었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까지 병환으로 사망. 어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외치 연구를 해온 톰 로이 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14년 동안 외치의 발굴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 이에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외치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2015년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뭔데? 그냥 보기에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뭐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네. 이거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메스껍고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이는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폐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폐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폐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폐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예, 저 그냥 올려놓지 왜 계속 말고. 껴놓고 있어? 참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네. 왜냐면 자기네들 안 왜 그래? 보거든. 예.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폐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폐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분 탓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데스크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K짱님을 영상으로 근데 K장님이 인형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시죠? 아, 자. 네가 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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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 K짱입니다. 네,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를 내린다면 저주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보다는 하루하루 기쁨이 가득한 나날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요, 바로 주의, 이 인형을 보지 마시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형 자체에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던 어느 영매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곁에 인형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뭐야 더 무서워. 더 무섭게 말하는데? 결론이 되게 무섭게 났어요. 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좋습니다. 따라가요. 수고합니다.